코로나.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기야 동시대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죠. 하나의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를 멈춰 세웠던 팬데믹. 우리는 그런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군요. 목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 코로나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 나온 김에 간략한 소회를 밝히자면 저는 22년도에 한번 걸렸었는데 기억 후 24년에 또 걸렸습니다. 재수도 없지. 지금 다시 코로나가 유행 중이라고 합니다. 혹시 안 걸리신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가버렸기 때문에 기존에 준비했던 녹음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새로운 영상을 편성했습니다. 기념으로 남길 겸 이 목소리로 녹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열 오르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영상은 제작 가능합니다. 다행이죠? 다행인가? 제 얘기는 이쯤 하고 오늘은 코로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던져볼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사전을 읽는 거 깜빡했네요. 코로나에 대한 나무 위키 설명은 이렇습니다. 19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여 보고된 새로운 유형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변종 급성 호흡기 전염병이죠. 초기에는 치사율이 엄청났기 때문에 정말이지 무수한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계속 변이되면서 치사율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독감 느낌으로 앓은 뒤에 대개는 회복되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셧다운 됐던 2020년의 공포는 참 뭐라고 묘사하기 힘들 정도로 엄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충격은 여러 가지 논점이나 유산을 남겼는데 그중 하나는 아마도 우발성일 것입니다. 예기치 않게 우연히 돌발한다는 거죠. 실제로 코로나를 예측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빅데이터니 뭐니 정보기술이 이렇게나 발달했음에도 얄짤 없었죠. 물론 추상적인 형태의 예측은 존재했었습니다. 지나친 자연 파괴로 인해 변종 전염병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경고들, 이런 건 분명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미에서의 예측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내도록 지구촌은 삽질을 반복했죠. 즉 빅브라더가 얼마나 무능한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구조주의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같습니다. 구조가 인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가 인간을 결정한다는 믿음이, 그 믿음이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모두의 머릿속에 이 명제가 입력됐습니다. 세계에 대한 유일한 상수는 불확실성이다. 이것은 사유의 중점을 옮기게 만들었습니다. 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조의 예외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주체가 새롭게 떠오릅니다. 구조 안에 있을 때는 구조가 명령하는 걸 수행하면 약속된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주체적으로 행동할 게 없습니다. 반대로 저 예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약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답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고통은 거의 필연적입니다.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고통은 서로를 조건 짓습니다. 고통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반대로 자유 없는 고통은 무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2020년 코로나 위기에 가장 잘 대응했던 국가가 여기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그때 이 나라는 17년의 대통령을 탄핵했을 정도로 시민사회 주체성이 정점에 달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주체는 불확실성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며 힘 닿는 데까지 기꺼이 실행에 옮깁니다. 2020년 대한민국 시민사회는 바로 그걸 했습니다. 또 다른 근본 경험은 위기 상황에서 자본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자본주의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트럼프는 뭘 했었죠? 모든 시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했었습니다. 세상에나 레닌 이후로 이렇게나 급진적인 정책이 트럼프 손에서 이루어졌다니. 물론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관리되는 국면으로 들어간 뒤에는 자본주의는 빠르게 복원됐습니다. 이때 동학개미 운동이 참 뜨거웠었죠. 아무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시장 자율 이론은 허구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개입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진짜로 없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코로나 때 국가기구는 참 거대했죠. 사실상 동원체제였습니다. 감염병에 관련된 모든 물자들이 징발됐죠. 그리고 소비를 위한 물자 또한 배급 형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게 뭐죠? 뭐긴 뭡니까? 공산주의 초기 형태죠. 의료계 종사자들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격리된 실업자들은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그러한 공산주의였습니다. 물론 거듭 말하지만 위기가 진정된 뒤에는 곧바로 자본주의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를 비상 매뉴얼로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부터 공산주의는 더 이상 유럽을 떠도는 유령 같은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비상 매뉴얼이 됐습니다. 쓰고자 한다면 쓸 수 있는 게 된 거죠. 보통 그 사람의 진면목은 위급해졌을 때 드러난다고 하죠. 코로나 위기는 이 사회의 썩은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합리적 개인들이 모인 현대 국가에서 사이비 교도가 저렇게나 많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한두 명의 문제라면 그냥 그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하면 되겠습니다만 수십만이라면 그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뭔가 크게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류를 택하거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몰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급 문제도 선명하게 불거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코로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이겁니다. 모든 게 셧다운되니까 새벽 일령 시장에 사람들이 몰린 사진입니다. 예전에 슬라브의 지적이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들이죠. 삶이 너무도 궁핍한 나머지 바이러스가 중요한 걱정거리가 못 되는 사람들. 실업 상태에서 자가격리를 할 만큼 풍족하거나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이 사회는 그럴 수 없을 만큼 내몰린 계급이 저렇게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지금 이 사회가 뭔가 잘못됐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뭔가 썩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일단 니체를 다듬어야겠죠? 그 다음에는 이건 뭐 몸이 회복된 뒤에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 홍준성이었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총총.